김만복은 78이었다.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내 모습은 늘 똑같았다. 낡아서 번들거리는 남색 경비 제복,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잔주름 가득한 얼굴. 거울 속에 내가 낯설지 않은 건 매일같이 마주하는 익숙한 그림자였기 때문이리라. 내 이름처럼 만복완후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복이라 여기며 살았다. 새벽 6시, 찌뿌드드한 몸을 일으켜 경비실로 향한다. 밤새 아무도 오지 않았던 텅 빈 공간.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친다. 라디오를 켜면 트로트 가수의 구성진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는 내 적막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저 배경 소음일 뿐.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청껏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없다. 그들은 내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듯, 혹은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 그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스쳐 지나간다. 간혹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슬쩍 고개를 까닥이는 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고맙게 느껴지는 건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는지 증명하는 셈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젊은 부부들과 어린아이들로 활기찼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의 수다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은 밝고 화려했다. 반면 내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내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정해진 시간에 먹는 식사, 그리고 홀로 잠드는 밤. 외로움은 습관처럼 내 그림자를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줄 알았다. 점심시간,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을 조용히 먹는다. 짭짤한 단무지 맛이 혀끝에 감돈다. 창밖으로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파트 놀이터가 보인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까르르 웃는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는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다. 감정 없는 눈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끔은 젊은 입주민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서글퍼질 때도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아저씨가 아닌 그저 경비라고 불렀다.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직업의 상징인 양 택배가 잘못 배송되거나 주차 공간 문제라도 생기면 그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다그쳤다. 경비 아저씨, 똑바로 안 하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권위의식과 함께 늙은이에 대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닳고 닳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다시 경비실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퇴근하는 주민들을 맞이하며 주차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낯선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다.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윤기 나는 백발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여느 주민들처럼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새로 이사 왔어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젊고 상냥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경비 아저씨라고 불러준 것도 놀라운데 먼저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는 주민이라니.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복입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느 노인들처럼 왜소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기품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서 그 자리를 지켰다. 내 심장은 오랜만에 빠르게 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상냥한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미는 것 같았다. 설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지만 분명 내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난 것은 확실했다. 그 파문은 낯선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내 메마른 마음에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과연 이 작은 파문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내일 아침 다시 그녀를 마주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딘가 모르게 작은 기대감이 생겨났다. 박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다음날 아침이었다. 여느 때처럼 출근 차량들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는데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머리칼, 그리고 내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시선. 어제처럼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이번에도 내 앞을 멈춰 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다. 경비 아저씨,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상냥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무어라 더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다. 이런 친절은 정말이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 평생에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실 일이 흔했지만 그녀가 떠난 후로는 늘 차가운 김밥과 편의점 커피가 내 끼니를 대신했다. 그녀는 내 어색함을 눈치챘는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매일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품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따뜻한 캔커피를 든 채 서 있었다. 뜨거운 커피가 아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내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잊고 지냈던 온기였다. 그날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내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친절을 받아도 되나?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녀의 친절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짧게 안부를 묻거나 날씨 이야기를 건네곤 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던데 괜찮으셨어요? 오늘은 하늘이 맑네요. 나는 점차 그녀의 작은 친절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기다리게 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를 만나는 짧은 몇 분의 시간이 내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는 내게 단순한 주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존재를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건넨 커피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해도 어색할 것 같은 미소였다. 할머니 덕분에 매일 아침이 따뜻하네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서툴렀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내 미소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함께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경비 아저씨가 편안해 보이시니 저도 좋네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어떤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언뜻 보기에 밝고 온화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녀에게도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삶의 무게가 없는 이는 없으니까 나는 그녀의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졌다. 왜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지, 가족은 없는지, 왜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내게 건네는 작은 친절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우산을 쓴 채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우산 한쪽 살이 부러져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할머니, 우산 살이 부러지셨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수리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고쳐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망가진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경비실 처마 아래 서서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능숙하게 우산살을 만졌다. 젊은 시절 나는 제법 손재주가 좋았다. 아내의 고장난 물건들을 척척 고쳐주곤 했다. 아내는 그때마다 우리 영감은 못 고치는 게 없어 라며 활짝 웃곤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휘어진 살을 펴고 끊어진 실을 연결했다. 손끝에 집중하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내 외로운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몇 분 후 우산은 새 것처럼 펴졌다. 나는 활짝 펴진 우산을 그녀에게 건넸다. 자, 이제 괜찮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우산을 받아들었다. 어머나, 경비 아저씨, 정말 재주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비가 와도 걱정 없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니 내 마음에도 작은 기쁨이 피어났다. 비록 한낱 낡은 우산을 고쳐주는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큰 보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다. 그녀는 내게 잊고 지냈던 미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작은 의미까지 되찾아주는 듯했다.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빗방울은 창문과 우산 위를 두드리며 세상의 소음을 잠재웠고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꾸준하고 따뜻한 친절이 내게 스며들어 내 안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단순한 주민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와의 따뜻한 교류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매일 아침 그녀가 건네는 캔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온기였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고 잊었던 미소를 되찾았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는 늘 그렇듯이 우리의 순수한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쉬쉬하는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경비 아저씨,
새로 이사 온 할머니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저 나이에 주책맞게. 같은 말들이 경비실 앞을 지나는 아주머니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은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내가 그녀의 우산을 고쳐주던 날, 한 젊은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요즘 경비들은 우산 수리공이 따로 없네. 본분이나 지키지.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내게 작은 친절마저 사치스러운 것임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특히 일부 젊은 입주민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경비실을 지나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노망든 늙은이로 비춰지는 듯했다. 어느 날 젊은 여성 입주민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 아저씨, 저희는 아저씨가 개인적인 친목을 다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경비는 경비의 본분에 충실해야죠. 아파트 보안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결국 민원이 터져 나왔다.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는 경비원의 직무태만과 사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내가 순자 할머니와 잡담을 나누며 경비실을 비웠다는 내용, 우산을 고쳐주며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글 밑에는 동의합니다 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기적인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해고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 소식은 순자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경비실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경비 아저씨, 제가 괜한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이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내 일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주민대표 회의가 소집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 불려나갔다. 좁고 답답한 회의실 안에는 주민대표들과 몇몇 젊은 입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내가 큰 죄라도 지은 양. 김한복 씨,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비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인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의 냉정한 시선 앞에서 내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의 해고를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날카롭게 덧붙였다. 그는 내 아들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말은 내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7, 8세의 나이에 해고라니.
당장이라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금 홀로 세상에 내던져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시 고독하고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경비실로 돌아왔다. 낡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경비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녀 앞에서는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내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아저씨는 그저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아저씨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외면한다 해도 그녀만은 나를 이해하고 믿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단순한 주민과 경비원의 관계가 아님을 느꼈다.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외부의 시선과 오해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잊고 지냈던 어떤 희망의 빛을 보았다. 비록 우리는 지금 오해와 편견 속에 놓여 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용기가 샘솟았다. 주민대표회의 이후 나는 해고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언제든 날아올지 모르는 통보에 마음을 졸였고 경비실에 앉아 있어도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져 숨쉬기가 힘들었다. 순자 할머니만이 내게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고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내 마음을 다독였다. 경비 아저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줄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믿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경비실 처마 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우산을 쓴 순자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우산은 지난번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었다. 낡고 찢어진 우산이었고 심지어 살 하나가 부러져 보기 흉하게 휘어져 있었다. 그녀는 비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걷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경비실을 나섰다. 할머니, 이 우산은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망가진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 괜찮아요. 새 우산이 필요할 때가 되긴 했지만 아닙니다. 이런 비에 그냥 가실 수는 없죠. 제가 잠시 경비실에 들어가서 수리 도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녀를 경비실 처마 밑에 세워두고 재빨리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수리 도구를 챙겨 들고 나오려는데 문득 눈길이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으로 향했다. 종이 가방 안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액자 속 사진은 흑백이었고 젊은 시절의 순자 할머니가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금과는 또 다른 강렬하고도 슬픈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아련함이 느껴졌다. 유명한 예술가였을까? 아니면 한때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 내 가슴 속에 작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나는 황급히 눈길을 돌려 수리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자, 할머니, 제가 우산살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나는 능숙하게 부러진 살을 펴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비가 꽤 오네요.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빗속을 뚫고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께서 늘 저를 마중 나오셨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묵히 우산을 고쳤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녀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고립시킨 듯 이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픔과 외로움은 나 못지않게 깊을 것이라 짐작했다. 액자 속 사진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녀는 분명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 터였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나는 우산을 완전히 펴서 그녀에게 건넸다. 우산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순자 할머니는 우산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빗속에서도 환하게 빛났다.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녀의 따뜻한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작은 우산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아픔까지 가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액자 속 사진, 그녀의 아련한 미소, 그리고 비 오는 날의 그리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삶이 어땠기에 지금 이 아파트에 홀로 고립되어 살게 된 것일까? 그녀의 숨겨진 아픔은 무엇일까? 그 궁금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뒤섞인 깊은 감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순자 할머니를 좀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고독이 나의 고독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나의 고독은 세월이 가져다준 체념과 상실감이었다면 그녀의 고독은 찬란했던 과거와 현재에 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어느 오후 순자 할머니가 단지 안 공원 벤치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그림 그리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덮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라도 들킨 듯한 표정이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끄적거리는 정도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궁금해졌다. 그녀는 분명 숨기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표정에서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아픔은 깊고 쉽게 꺼내 보일 수 없는 것이리라. 나는 그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벤치에 앉아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녀의 고독을,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서로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녀의 삶의 굴곡과 외로움이 내 마음을 울렸고, 나는 그녀에게 더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숨겨진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후로 나는 그녀를 향한 시선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아련한 슬픔은 마치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는 다른 어떤 숭고한 무게를 지닌 듯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감히 캐물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경비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순자 할머니가 경비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경비 아저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저희 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집이라니. 나는 쑥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나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아,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낡았지만 귀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추상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들 속에는 강렬한 색채와 함께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게 건넸다.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다. 저 그림들은 제가 젊었을 때 그렸던 것들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림이 느껴졌다. 저는 한때 화가였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가라니. 액자 속 무대 위 사진이 떠올랐다. 그녀는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림 속에서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슬펐다. 그녀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화가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키웠다고 했다. 하지만 불운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삶에 대한 지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저는 제 그림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단절했죠. 이곳 아파트에 이사 온 것도 그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저릿했다. 그녀의 아픔은 내가 겪었던 아픔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지만 그 깊이는 다르지 않았다. 나 역시 아내를 잃고 세상과의 소통을 닫아버린 채 고립된 삶을 살아왔으니 말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된 셈이었다. 할머니의 마음 이해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나 역시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죠. 경비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고 깊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아저씨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아저씨의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가 그녀에게 그토록 큰 의미였다니. 나는 쑥스러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지만 분명 그것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사로서의 역할. 할머니도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잊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해질 역 노을빛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황혼의 빛은 우리 두 노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우리는 삶의 구비구비에서 서로를 만나 잊었던 감정들을 다시금 깨우고 있었다. 늙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다. 그것은 조용하고 은은하며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유대감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의 고백과 내 고백이 깊게 맴돌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다시 떠올렸다. 강렬하면서도 슬픔이 묻어나는 그림들. 그녀의 삶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 저는 아저씨를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비록 황혼의 나이였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금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와의 관계는 내 삶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 덕분에 다시금 웃을 수 있었고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민원도 이제는 예전처럼 나를 아프게 하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나타날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늦잠을 주무시나 보다 생각했다.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쉬시려나,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사는 동을 바라보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짧은 만남을 통해 쌓아온 관계였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여전히 순자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다. 초조한 마음에 자꾸만 시계를 보았다. 그날 오후 그녀의 집문에 붙어있던 공지문을 보게 되었다. 입주민 박순자님의 부고를 알립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글자가 흐릿해지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부고라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어제까지도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니. 나는 손에 든 공지문을 떨어뜨렸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 삶에 겨우 찾아온 작은 빛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경비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종일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따뜻한 캔커피, 비 오는 날 우산을 고쳐주던 기억,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나눴던 진심 어린 고백까지 이 모든 것이 꿈이었던가 하니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부재는 나에게 다시금 깊은 고독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다시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겨우 찾아왔던 삶의 의미를 다시 잃어버린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비실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박순자 할머니의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변호사라니 나는 영문을 몰라 그를 쳐다보았다. 경비원 김만복 씨 되시죠? 네, 제가 김만복입니다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유언이라니 그녀와 나는 겨우 몇 달간 따뜻한 대화를 나눈 사이가 아닌가.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변호사를 따라 경비실 안으로 들어섰다. 변호사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몇몇 서류를 꺼냈다. 그 중에는 순자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유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만복 씨께서는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여사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 모든 재산이라니.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내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직계가족이 없으셨고 유언장에 명확히 김만복 씨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재산 규모는 대략 50억 원 상당입니다. 50억 원. 그 숫자는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이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돈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이것이 꿈인가? 변호사는 내가 진정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는 유언장을 내게 건넸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펼쳤다.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상속을 넘어 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만복 씨, 당신은 내게 그 문장은 거기서 끊어져 있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희망 위로 사랑 그녀가 미처 끝내지 못한 그 문장은 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그 문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심을 헤아리려 애썼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문장이 비록 미완성일지라도 박순자 여사님께서 김만복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김만복 씨의 진심 어린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든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돈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이토록 거대한 선물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첫 문장에 담긴 그녀의 헤아릴 수 없는 진심에 감격한 것이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보다 그 미완성 문장 하나가 나에게는 더 큰 유산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었단 말인가?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았고 그녀의 우산을 고쳐주었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던 나에게 그녀는 내 존재를 알아봐 주었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내게 삶의 마지막 선물까지 안겨주었다. 당신은 내게, 그 문장은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온 내게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했다. 그녀는 나에게 돈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유언장에 적힌 첫 문장. 만복 씨, 당신은 내게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곱씹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보다 그 미완성된 문장 속에 담긴 순자 할머니의 진심이 나를 더욱 흔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나는 그 문장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 그녀와의 짧은 만남들을 되새겼다. 매일 아침 그녀가 건네던 따뜻한 캔커피, 비 오는 날 우산을 고쳐주었을 때의 감사함이 담긴 미소,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서로의 아픔을 고백하며 나눴던 위로의 시간들. 나는 그녀에게 그저 낡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내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았던 것이리라.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심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온기를 나누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당신은 내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당신은 내게 마지막까지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당신은 내게 세상이 아직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문장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내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50억 원은 그녀의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고 진정한 유산은 그 돈이 아닌 그녀가 내게 일깨워준 삶의 가치였다. 나는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던 터라 돈의 유혹은 강렬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진심을 생각하니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이었다. 나는 그 희망을 나만을 위해 쓸 수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두고 나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서점을 열기로 했다. 서점은 아내와 내가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작은 공간이었다. 낡은 책 냄새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사람들과 지식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유산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어르신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나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고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랐다. 순자 할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
내 결정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내가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서점과 쉼터를 짓는 데 사용하겠다는 나의 결정에 더욱 경악했다. 한때 나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젊은 주민들은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경비 아저씨, 아니, 만복 선생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아파트 단지 상가의 작고 아늑한 서점, 만복 책방, 이 문을 열었다. 낡은 나무 책장에는 내가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과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좋아했던 미술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았다.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책방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면 기꺼이 책을 읽어주었고, 젊은이들이 삶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용히 들어주었다. 내 얼굴에는 이제 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중앙공원 옆에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쉼터가 들어섰다. 햇살이 잘 드는 통유리 창 아래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다과 코너가 마련되었다. 쉼터는 순식간에 마을 노인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순자 할머니의 유산은 이렇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연대감이라는 유산이 되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끔 해 진력, 서점 창가에 앉아 쉼터를 바라보곤 했다. 노을빛 아래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모습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순자 할머니의 유산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사했다. 어느 날 저녁, 쉼터에서 돌아오던 한 할머니가 내 서점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만복 씨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차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차 한 모금이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만복 씨, 당신은 나에게, 그 문장은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 그녀는 내게 돈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준 것은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김만복이었다. 나는 서점 창밖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어딘가에서 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유산은 돈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내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따뜻하고 충만하게 이어지고 있었다.